오늘은 따라하면 수익이 따라오는 ETF 투자 책의 저자이신 이재준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요새 동학개미들 그 코로나 이후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하는데 보통 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 그 또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ETF로 예, 이게 좀 전환이 되는데 이게 아마 그 펀드에서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일단 ETF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 펀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특정 자산이나 특정 지수, 상장한 이 지수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기초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연동되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떠한 영양식단을 현재 갖추고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양식단을 하나의 기초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양식단 안에 있는 반찬들, 뭐 밥, 뭐 김치, 뭐 장조림, 계란 등 이 안에 있는 반찬들을 바로 구성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경제 유튜브들이 최근에 대세죠. 815 머니톡도 굉장히 이 구독자 수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경제 TV 하면은 뭐 한국경제나 3프로 TV, 815 머니톡 등등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구성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안에 유튜브 경제 채널 지수라는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815 머니톡, 뭐 3프로 TV, 한국경제 TV를 다 투자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종목들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 유튜브 채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됐었을 때 바로 기초 자산이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을 바로 ETF로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TF는 기초 자산이 굉장히 다양하고 배당 수익과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수익을 받아갈 수 있고,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환매라는 거 우리 중간에 해지하는 거. 그렇죠. 환매를 할 경우에 환매 수수료가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 자산이 하락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바로 투자 상품이 ETF입니다. ETF는 안전자산에 이 상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 기준 가격이 1회에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장중에 투자를 해도 종가상 기준 가격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ETF는 실시간으로 장중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었을 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장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하는 거는 주식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ETF는 누가 만듭니까? ETF는 자산 운용사가 만듭니다. 그럼 그 자산 운용사가 네. 이제 보통 ETF마다 이제 그 나는 어떤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회사들의 주식을 담았어, 네. 사놨어. 네.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가 만든 그 ETF가 관련된 그 주식들을 일단은 사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보통 그거를 설정 단계라고 하는데 유상에서 증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TF를 일단 받으려면은 ETF 증권을 받으려면 그 실물 자산을 입고를 합니다. 그럼 코스피 200 ETF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200이라고 생각하면은 200 종목의 실물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바스켓으로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ETF를 코스피 200에 있는 ETF를 받아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ETF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이게 아마 특히 미국의 ETF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재미를 많이 보면서 이게 확 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ETF만의 어떤 장점? 네. 예, 우리가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7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개별 기업 리스크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ETF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찬 구성단을 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하나의 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개별 기업을 투자하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정보력이나 또는 오너 리스크 또는 실적 저하 이런 부분들과 대외적인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개별 기업 주가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을 고르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본업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주식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결국 이 ETF는 산업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시장을 보는 부분들이 더 큰 분야입니다. 그때 숲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 개별 기업 리스크는 어느 정도 회피를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장 폐지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죠. 자본 잠식이 발생하거나 완전 자본 잠식이죠. 또는 대기업이나 횡령이나 배임, 도덕성이 결여됐었을 때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등등 이 재무적 리스크나 이런 경영적인 부분에서 이 CEO 리스크들 부분들이 있다 보면은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ETF를 투자를 하는 경우는 최소한의 금전적 피해만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ETF의 여기에서 상장 폐지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ETF의 현재 가격과 순자산 가치, 흔히 말해서 순자산 가치를 다른 말로 NAV라고 합니다. 이 NAV 간의 일간 변동률의 차이가 10% 이상 그게 벌어졌을 때 3개월 이상 벌어졌을 때 그 경우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LP가 일사이거나 LP를 또 교체해야 되는 경우, LP가 없는 경우나 LP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당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LP가 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LP라고 하면 바로 유동성 공급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증권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본금이나 순자산 총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음 반기 때 해소를 하지 못하면은 상장 폐지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런 측면은 뭐냐면은 수급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회사가 좋지 않아도 분산 투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ETF 안에 어떤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분산을 해서 비중이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주식 기업 투자에 비해서는 상장 폐지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만약에 ETF가 상장 폐지 사유가 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유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주식을 다 팔아서 또는 순자산 가치만큼 고객한테 돌려주거나요. 또는 다른 운용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분산 투자인데요. 우리가 그 지수 하나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바스켓들을 다 투자하는 효과가 있죠. 이 분산 투자가 있는데 ETF는 최소 10종목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30% 이상 비중을 두지 못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좀 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피 지수에 포함한 ETF는 50개 종목 이상의 ETF가 굉장히 많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바로 저렴한 비용입니다. ETF의 이 비용은 바로 운용보수, 기본보수가 발생하는데 0.1에서 0.25 사이가 국내형 ETF가 대다수가 합니다. 해외형 ETF 같은 경우에는 0.5% 이상 연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펀드와 차이를 좀 보면은 펀드 같은 경우에서 지점에서 가입했었을 때는 1% 이상 펀드에 대한 운용 보수를 내야 됩니다. 요새는 다 온라인 채널에서 펀드를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매수와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펀드 보수 자체가 좀 다운이 됐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ETF의 비용이 펀드보다 더 저렴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높은 투명성인데요. 우리가 펀드를 가입을 하면은 펀드는 3개월마다 이 운영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투자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근데 ETF는 매일매일 같이 자산 구성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투명하다라고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그 부분은 자산 운용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 거래에서 보면은 매일가치론 자산 변동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왜냐?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유동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ETF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유동성 공급업자의 다수의 참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기초지수에 맞게 움직임에 맞게 호가를 매수와 매도의 호가에 대한 그 물량을 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를 해서 호가가 갑자기 확 빠지거나 또는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시장가로 던졌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LP단에서 유동성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도 지금 현재 450개 이상 ETF가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많이 됐네요. 예,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또 보면은 유동성이 없는 ETF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좀 찾아야 되지만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ETF의 유동성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초 자산의 다양성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ETF 같은 경우 우리가 시장이 좋지 않았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처가 됩니다. 바로 주식형 ETF도 있고 그 다음에 파생형 ETF에는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있고 채권형 ETF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ETF, 통화형 ETF, 섹터형, 테마형 ETF 그리고 기타형 ETF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한 픽스드 인컴형, 고정 수익이 발생하는 리츠형 이런 ETF들, 여러 ETF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고 그 눈에 대한 시야에 대한 것들도 더 어느 정도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다양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 보면은 똑같잖아요. 주식 이렇게 그 HTS 켜놓으면은 뭐 테마주 뭐 하고 뭐 테마주마다 쭉 나오고 뭐 다 분류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리츠 주식도 있고 네. 그거랑 뭐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만 다른 거는 여러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그렇죠. 구성한다는 뜻이죠. 여러 개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리밸런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자산운용사에서 하나의 ETF를 만들 때 우리 ETF의 목적은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어떤 주식들을 담을 거야라고 이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놓고 있죠, 그렇죠? 네네네. 그 사놓은 상태에서 A라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비중이 여기서 10%인데. 네. 가격이 올라서 11%가 됐어요. 그렇죠. 15%가 됐어요. 예. 근데 어떤 거는 5%인데 3%가 됐어요. 예. 이럴 때 그만큼 오른 거를 팔고 그래서 역시 10%대 비중을 맞추고 낮아져서 비중이 낮아진 거를 이걸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리밸런싱인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온 ETF 중에 해외 ETF 중에 인베스코 QQQ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비중이 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또 종목은 빠졌어요. 그럼 종목 원래대로 맞춰가게 그렇게 우리가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정기적인 리밸런싱보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또는 우리는 기간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하겠다. 3개월이건 6개월이건 6개월에 걸쳤는데 이미 우리가 설정한 비중을 뒀어요. 근데 비중은 어쨌든 초기와는 다르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원래대로의 비중을 맞춰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처음서부터 그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 소개에 우리의 리밸런싱 기준은 이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걸 알려주나요? 그렇죠. 투자 철학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ETF를 안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국내에도 지금 막 붐이 일면서 450개 이상 만들어졌잖아요. 네네네. 생겼단 말이죠. 미국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흥국이잖아요. 네. 예, 신흥국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크니까 이 전체를 시장에 담았을 때 불안하다. 리스크가 크다. 미국처럼 안정되고 되게 기업들의 밸류가 높은 이런 곳에서는 전체 시장을 담는 게 좋지만 네. 이런 신흥국에서는 개별주가 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개별주의 리스크가 오히려 바스켓으로 담았을 때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개별주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시장에 영향을 받았었을 때 항상 주가 지수가 떨어졌을 때 개별주는 보통 시장의 벤치마크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특히 신흥국은 그런 피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증시가 많많이 떨어졌을 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미중 갈등. 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 국가들 중에 수출이 70% 이상 국가들은 크게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다 떨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수를 이렇게 지수를 투자했다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보다는 벤치마크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개별 기업보다는 확실히 덜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시장 지수가 한 코로나 때 30% 정도 빠졌었을 때 코스피 지수가 1400대까지 갔었을 때 개별 종목은 50% 이상 빠졌거든요. 그 안에 투매까지 발생을 하면서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을 봤었을 때는 분산 투자는 경제학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인다고 말하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고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분산 투자의 효과를 인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초보입 투자자들, 우리 네. 보통 주린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들 뭐 주식 공부하는데 뭐 되게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분산 투자가 돼 있는 이러한 ETF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ETF를 샀을 때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중간중간 배당 주지 않습니까? 네. ETF도 그런 게 있나요? 네, ETF도 중간에 이제 배당을 주는 게 있고요. 바로 분배금 지급 시기를 바로 그걸 분배금이라고 하나요?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배당주를 투자를 했을 때 봤을 때 연말에 많이 이제 배당 시즌이 되다 보니까 연말 해가지고 주총 끝나고 나서 한 4월 달에 근데 우리가 ETF에 편입한 자산들이 배당 성향이 높은 예를 들어서 코덱스 고배당 ETF를 들어갔었을 때는 이 배당을 주는 그 기업들이 많이 그 종목 구성 안에 있으면은 분배금 지급 시기에 주고 또 반기 배당을 줄 때가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들어간 ETF 같은 경우에 반기에도 주고 연말에도 주기 때문에 또 분배금 지급 시기가 2번 이상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ETF는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금을 좀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게요. 매매 차익에 대한 거를 첫 번째, 두 번째는 배당 소득, 세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적인 측면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매매 차익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내 상장 ETF가 있고요. 국내 기타 ETF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타 ETF, 뭐 파생형 ETF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배당 소득세가 15.4%가 과세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인버스나 레버리지로 인해 수익이 났다. 그러면 과세가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2%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상장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 상장을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50%의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네, 500만 원. 그러면은 2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에 대한 22%를 과세를 한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해외 상장 ETF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분이 약간 더 불리합니다. 절대적인 수치인 25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배금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나 국내 기타 ETF나 해외 상장 ETF는 분배금,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15.4%를 과세합니다.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국내 금융소득 종합 과세, 흔히 말해서 2천만 원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세해서 누진 개념으로 과세를 매기거든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바로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금융소득이 발생을 해도 나중에 이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가지고 과세를 매기지 않는단 말이고요. 두 번째, 국내 기타 ETF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세 대상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부분에서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누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상장 ETF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인데 해외 상장 ETF 보니까 15.4%로 해가지고 따로 떼어가지고 분리과세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네. 어떤 게 유리한지, 국내가 유리한지, 해외가 유리한지 이런 네.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면은 ETF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금저축펀드 하면은 1년에 얼마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요. 개인형 IRP를 퇴직연금 들어가고 IRP. 그리고 연금저축만 들어갔었을 때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에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연에 납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적립액에 따라서 13%에서 16%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의 70%는 주식형 ETF 펀드나 이런 위험 자산을 담을 수 있는데 이 개인형 IRP나 그리고 이 개인연금 펀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파생형 ETF를 못 담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노후 대비 자산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 측면에서 그런 위험성 있는 자산을 좀 회피해라는 측면에서 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세금이나 환매 수수료 관련해서 부담 없이 자유롭게 리밸런싱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ETF는 환매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세금적인 측면을 과세 이연을 통해가지고 당장의 세금을 안 내게 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 활용 계좌다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펀드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연금 수령 시점에서 이연을 하게 됨으로써 이 저율과세 5%대의 저율과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해외 투자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제가 앞서 과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4%. 근데 연금저축을 활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연금저축 계좌로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좀 하는 수단으로 많이 좀 이용하게 되면은 절세 혜택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좋은 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1년에 400만 원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그게 있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IRP 개인연금저축. 예,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700? 개인형 퇴직연금은 700.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합니다. 예, IRP 개인형 퇴직연금 700. 네. 그러면 400과 700 그럼 1,100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합산해서 700까지만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IRP 이 저축연금을 400만 원 들었으면 IRP와 관련해서는 300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을 따져서 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개별 주식은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보통은 하는데 이제 ETF도 가능하다. 그렇죠. ETF를 연금저축을 활용해 가지고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만들면 계좌만 만들고요. 매매 안 해도요. 나중에 연말결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